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10일 경불진 책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라면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뛸 것 같아요. 너무나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요.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바로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 중 가장 강성했다는 고구려. 국사 시간에 고구려 배울 때만큼은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백제나 신라나 고려나 조선, 우리 민족이 세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고구려는 왜 유독 그렇게 강했을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요설을 경영한 적도 있고 발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베이징 인근까지 쳐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인 이 중국과 당당히 맞서서 밀리지 않는 경우 그래도 고구려가 유일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수나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때문에 망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고구려가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 유독 이렇게 강했던 비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무용총이나 이런데 벽화 같은데 보면 활 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활을 네. 잘 쏴서. 그리고 고구려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말 타는 민족, 기마 민족. 이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강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활 잘 쏘고요. 기마 민족의 후예인 것은요. 우리 민족이 세운 다른 나라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조선만 해도 조선을 세운 이성계 당대 최고의 궁사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 고구려의 강성함을 설명해 줄 이유 다른 게 있을까?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난 책을 발견했습니다. 경불지에서는 이 PD도 그렇고 박 PD도 그렇고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자주 인용하잖아요. 네. 역사를 통해서 경제 경영을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도 빠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와 생각이 통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쓴 책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고구려에서 배우는 경영 전략. 북카라반이란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요. 신기하게도 경영 전략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과 맞물려서 설명을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고구려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자본주의는커녕 고대 왕국 시대예요. 근데 그때 무슨 경영 전략이 있었을까? 그러게요. 고구마도 없던 시절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부제는 더 눈에 띕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리드한 고구려 700년. 아니, 고대 국가인 고구려에 기업가 정신이 있었대요. 이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요. 고구려의 강성함의 비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요즘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저자의 생각에 점점 수긍하게 됩니다. 네. 한 나라를 비롯해서 수, 당대 최강 국가들 아닙니까? 이런 국가들과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이게 요즘 경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 덕분이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고구려, 이 망했을 때 왜 망했느냐?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책 다 읽은 다음에 그 생각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예. 아니 그러면 책 내용이 점점 궁금해지시죠? 고구려의 강성함과 기업가 정신, 리더십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 가지 책에 나온 사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을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을불은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역모 혐의로 죽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유랑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활까지 했었느냐? 그래도 이 왕족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배가 고프니까 한 마을에 부호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까지 했대요. 머슴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새벽별 보고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달빛 받고 들어올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스스로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왕손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우리 백성들의 생활은
이렇게 고단한데. 예. 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슴살이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소금 장사를 해볼까? 이 소금 장사꾼을 쫓아가서 소금 장수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느냐? 압록강까지 가서. 거기서 소금을 떼어다가 지게에 치고 이 마을 저 마을 팔러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도둑으로 몰리는 가진 고초를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만 정직하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아무리 바르게 살고자 해도 세상이 놓아두지 않는구나.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진짜 이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사건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당시 을불이 살았던 시기의 왕은 봉상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고구려를 대표하는 폭군이래요. 폭정을 일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봉상왕 너무나 이 폭정이 심해지니 이 창조리가 도저히 이 봉상왕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랬다면 고구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은밀하게 을불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 을불이 왕족이라고 했잖아요. 을불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 역모로 몰아서 죽인 사람이 바로 봉상왕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을불은 알고 봤더니 봉상왕의 동생인 달가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리는 봉상왕, 이 폭정이 너무 심하니까 얘를 폐위시키고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데 왕으로 추대할 사람이 을불이었다는 겁니다. 이 봉상왕이 나머지 이 왕이 될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을불을 찾았는데 을불이 그때 마침 죽으려고 할 때 창조리가 보낸 사람들이 을불을 말리고 을불을 설득해가지고 이 왕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을불이 누굴까요? 유명한 왕일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사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는 왕이거든요. 15대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이요? 예. 미천왕이 바로 을불이었다는 거죠. 이 미천왕, 국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대방, 낭랑,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세웠던 한사군, 이 미천왕 때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유명한 왕이고요. 그래서 고구려가 고대 왕국으로, 이 미천왕 다음이 소수림 왕이거든요. 고대 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틀을 놓았다는 그 왕이 바로 미천왕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대 왕들, 중세 왕들도 마찬가지고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 엄청나게 받잖아요. 예법도 배우고 법령도 배우고 행정도 배우고 하물며 수학까지 배우고 그래야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천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쫓겨났어. 그리고 머슴살이를 했어.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그 시기에. 그리고 소금장수 생활을 했어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왕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이 한사군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고구려를 잘 경영을 했을까요? 그래서 고구려의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책으로만 공부한 왕자와 실전에서 충분한 경험을 한 왕자.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훌륭한 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 그렇다고 또 이 길거리에서 배웠던 왕이 다 훌륭한 왕이 100%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천왕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어가 있어요. 스트리트 스마트. 네. 이게 뭐냐? 박 PD가 아까 설명한 대로 책이 아니라 도서관이 아니라 길에서 몸소 부딪히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기법을 배웠다. 을불은 젊은 시절 7년 동안 노비 생활도 하고 소금장수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구려 왕, 어떤 왕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왕실과 교육 위주의 박스 스마트가 지닌 약점을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혹독한 신제 사회에서 노비나 소금장수 등 이런 생활을 통해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정확한 판단 능력을 미천왕은 구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구려 어느 왕도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 후에 왕이 됐으니 백성들을 훨씬 더 잘 보살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구려에는 이런 미천왕 같은 스트리트 스마트가 많았을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네. 고구려 왕이 총 28분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 초대왕 주몽을 제외하고 유일한 스트리트 스마트 미천왕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스트리트 스마트를 갖춘 미천왕 을불은요. 4세기에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승부사가 돼서요. 이 아까 얘기대로 낙랑과 대방을 점령하고요. 한 9년 지역의 주민들을 무리하게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런 야인 경험이었었으면 그만한 업적은 남기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노비를 하면서 얼마나 갑질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소금 장수하면서 시세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을불 미천왕에 관련돼 가지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아, 이분 생각보다 얘기거리가 너무나 많아. 뭐냐면요. 이분의 기업가 정신 하나가 더 있거든요. 미천왕이 아까 낙랑과 대방을 몰아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땅에는 기존에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중국인도 어떻게 했을까요?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아, 차이나타운. 예. 예. 근데 과거 같은데 보면 정복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재산 몰수하죠. 죽이지 않으면 노예로 삼죠. 땅도 예. 다 빼앗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한사군이 있었던 그 자리는 뭐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자리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예. 복수하고 싶은 그런 심정도 아주 굴뚝 같았었죠. 하지만 미천왕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구려의 넓은 세계관, 중국과 함께 천하를 다투는 그 고구려의 넓은 세계관으로 중국인들을 포용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인들의 재산도 몰수하지 않고 땅도 빼앗지 않고. 근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낙랑과 대방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은 주로 뭘 했었느냐? 중국 본토와 무역을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낙랑 대방 지역에 있던 중국인들을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역이 끊기고 교육이 끊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천왕들은 그거를 넓은 마음으로 야, 고구려는 이렇게 포용력이 커.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낙랑 대방 지역에 있던 중국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 고구려화가 됐다는 거예요. 고구려 사람이 됐다는 거죠. 농담처럼 얘기했던 게 팩트가 돼버렸네요. 원조 차이나타운이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유지가 됐었는데 역사책에는 그 사람들이 다 고구려화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차이나타운보다 한 단계가 더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 기업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인수합병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고용승계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물리적 결합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화학적 결합이 보통 안 되잖아. 이 차이나타운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서로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와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인수합병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수합병을 해서 규모는 키워놨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안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다음 출신들, 하지만 이 카카오 출신들이 이 다음 출신들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잘 끌어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범석 의장도 미천왕의 포용 정신을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높던 고구려가 왜 망했을까? 아까 살짝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망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구려가 망하기 바로 직전 고구려의 실권자는 영계소문이었고
그 영계 소문을 물리쳤던 사람이 당태종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이 달랐다는 겁니다. 영계 소문은 알파형 리더, 당태종은 오메가형 리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영계 소문이 실권자였던 그 고구려 고당 전쟁이라고 하죠. 이때는 주도권이 고구려였어요. 네.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온 당나라를 안시성 등에서 멋지게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안시성 같은 전투는 이 성주, 양만춘, 뭐 실제 존재하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안시성, 성주와 성민들의 용맹과 지력 때문이었지만요. 그 뒤에 감춰진 게 있습니다. 뭐냐? 대당전쟁의 최고 지휘자인 영계소문의 전략 덕분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 작전상 후퇴를 통한 집중과 선택. 뭐였냐면요. 영계소문이 이런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당나라와 맞서 싸울 때 어떻게 했느냐? 고구려 전체를 다 방어한 게 아니에요. 이길 만한 요충지에다만 병력을 더 집중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충지를 중심으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영계소문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칼 뭐 열 몇 자루 차고 되게 무섭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무장 이미지죠. 글씨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영계소문이 놀랍게도요. 병법서를 쓸 정도로 탁월한 전략가, 지략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은 없어졌대요. 아마 일제강점기 때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 역사서들은 꽤 있어요. 고려 때만 해도 이 병마절도사라고 하죠. 군대 최고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김의 병서라는 책을 꼭 읽어야 됐대요. 병마절도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 근데 이 김의 병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계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의 병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전해져 오는 얘기로는요. 고구려 산성과 기병 중심의 전통적인 전술에다 또 전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차, 이 고대시대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엄청난 무기 아닙니까? 이 전차 운용술까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 전법까지 김의 병서에는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의 병서가요, 우리나라 역사서에서만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당의 지략가 이정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전략서를 썼는데 이위 공병법이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이 책에 딱 써놨어. 내가 이 책 쓸 때 참조한 책이 있어. 뭐냐? 영계소문이 쓴 김의 병서를 보고 썼어. 라고 밝힐 정도라고 합니다. 당나라를 대표하는 지략가가 영계소문이 쓴 병법서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참조해서 또 병법서를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계소문은 이 좀 독재자 캐릭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형 리더. 이 700년 고구려 후반부, 고구려가 망하기 직전에는 이 고당 전쟁 때 거의 영계소문의 개인기로 당나라의 그 엄청난 군대를 막아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개인기 하나로 이 고구려의 엄청난 제국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뭐냐면 군사적으로는 탁월했으나 이 영계소문은 정치적 리더십이 좀 부족했어요. 이 독불장군이었으니까. 그래서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 3년도 되지 못해서 고구려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계소문이 아들이 셋인가 있었는데 이 권력도 자기가 끝까지 가지기 위해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남건, 남산 뭐 이런 애들이 서로 싸우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조직의 지속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영계소문은 내가 잘하니까 나 혼자만 잘해도 당나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후계를 못 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알파형 리더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승부욕과 공격 성향이 강하지만 현재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지만 문제는요. 패권적인 주도력, 독불장군식으로 자기만 모든 걸 다 하려고 이런 특징을 가진 리더였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알파형 리더들은요. 그 당시는 잘 버티고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알파형 리더가 사라지는 순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당태종은 이거 알파형 리더과 정반대 성향으로 보이는 오메가형 리더였다고 합니다.
이 우메가영 리더는 보통 이런 평가가 나와요. 현재 문제 상황을 잘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풀기 위해서 근원부터 파헤치고 이거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구성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이해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운영도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영계소문은 아까 얘기대로 출중한 자기만의 개인기 위주로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측근들 필요 없어. 내가 다 결정해. 그래서 측근들은 주로 거수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영계소문의 약점을 보여줄 뭐 여러 가지 직언을 해줄 그런 측근이 거의 전무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태종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얘가요. 놀랍게도요. 친화력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대요. 자신을 보완해줄 직원을 해줄 참모들을 내치지 않고 주변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태종 때 유명한 참모가 있습니다. 위징은요. 당태종 앞에서 그냥 야 당신 잘못해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직원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태종은 이 위징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함부로 태클 걸지 않았어요. 직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인들도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면 당나라, 그것도 당태종 때를 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관의 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까 얘기했던 영계소문의 병법서를 참조해서 병법서를 만든 이 정도요. 이 전술에 대해서 당태종 앞에서 그냥 직언을 했다는 거예요. 당태종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당태종은 그거를 받아들여줬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영계소문 사후에 고구려와 당의 운명을 안타깝게도 갈라놓았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영계소문은 많은 전쟁에서 살아있었을 때 당태종을 다 물리쳤지만 안타깝게도 사후에는 결국 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리더십의 차이, 현대 기업 리더들도 참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밖에도 이 책에는요, 을지문덕의 놀라운 리더십, 그리고 또 가슴 뛰는 광개토대왕, 길이 없으면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광개토대왕의 리더십, 그리고 장수왕의 번영 전략,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역사를 통해서 경영의 진리를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내용 여러분들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자가 고구려사를 통해서 정리한 기업가 정신, 고구려의 기업가 정신을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이게 뭐냐? 누구나 쉽게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실행 방안을 찾는다. 모두가 말리는 길도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나아간다.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을 넘어서는 강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 헨리 그레이브 인사이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행 청소년 중에 놀랍게도 훗날에 기업가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을불, 미천왕이었다는 거죠. 예. 또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다. 경영에 있어서 꼭 정해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른 해답, 이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걷기보다는 자기만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 이 고구려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왕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가 중요하죠. 회복 탄력성이 있다. 실패를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실패한 만큼 성공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확신한다.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던 뭐 고국 원왕이라든지 여러 왕들, 이런 왕들, 고국 천왕도 그렇고 다들 실패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더 큰 성공의 씨앗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고구려는 이런 회복 탄력성 덕분에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구려의 후손답게 이 같은 기업가 정신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경영 전략이 나와서 책이 재미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제로 이 경영 전략이 들어간 책들 대부분 경영학도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많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 실제 기업 사례가 나오는데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책은 고구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략을 접근을 하기 때문에 따분한 경영 전략이 재미있는 경영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